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어제였죠.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반인들 면담장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1216명이 사망하고 5,000명 넘게 폐손상을 입은 지 무려 6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죠. 나라다운 나라. 자, 국민이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손 내밀어주는 존재, 국가란 이래야 한다. 비선 실세들에게 삥 뜯기는 게 국가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존재, 그게 국가입니다. 우리는 어제 확실히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나라다운 나라에 살게 될 수 있다는 새삼 마음에 놓이는 수요일엔 빨간 봉주를. 정봉주의 정치쇼 103.5 메가헤르츠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제1부 3변시대 3국을 대표하는 3변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작가분들 시사 방송계 아이돌 방송 스케줄은 방탄소년단도 저리 가라. 난 자기들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아이돌이에요. 늙은 돌이지. 아이돌은 무슨 뭐 트로트 돌도 아니죠. 어른돌.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말라 그랬죠. 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자, 신라의 달밤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화개장터.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박쥐. 네, 박지훈입니다. 잘했어. 표준말을 쓰려고 그래요. 아니, 박쥐 그러니까 왜냐면 화개장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박쥐 그럴 때 박지훈입니다. 이렇게 봤네. 역시 군 판사 출신다.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예. 자, 이재용 12년 구형.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할 때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구형 선고 모른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12년 이거보다도 구형. 이게 실검순위 하루 종일 1등이에요. 구형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한자로 형을 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 형이 물에 빠졌나? 아니요, 그 형이 아니고 형벌을 구하다는 뜻인데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는 선고를 하는데. 예, 선고는 뭐예요, 그러면? 선고는 법원에서 내리는 형이고요. 예, 손은 뭐야? 그 환자 또 풀어봐요, 그럼. 푸는 김에. 잘 좀 해보자. 뭐 한번 해보세요, 형. 네, 못 믿어. 알린다는 뜻이죠. 알릴. 뭐. 선전할 때 알리한다. 손자서 예. 선전할 때. 알린다는 뜻인데, 아하.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고를 하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확정이 됩니다, 재판이. 예. 그러니까 7일 만에 예를 들어서 항소 제기를 하면 재판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7일 이내에 예.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선고가 재판이 확정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법률가 우리 변호사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데 네티즌들도 그렇고 구형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지인 중에 한 명이 야, 이재용이 12년 받았다 하더라는데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청취자분들이 모른다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일단 들으면 귀에서 튕겨져 나가. 어렵죠. 예, 귀에 쫙쫙 감겨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그거하고 친하면 자기도 감옥 갈 것 같아.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약간 일종의 오류인데 너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진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예, 다른 데는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안 쓰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 변호사들 나와서 가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가사. 가사 노동도 아니고 가사를. 또 뭐라 했죠? 의율하다. 의율하다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바로 상간자 뭐 이런 네. 거. 화자. 화자는 압권이야, 아주 그냥. 자, 변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재용 12년 구형. 재계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뇌물공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한테 돈 줬다. 뭐 부탁하면서 예. 요걸로 됐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같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예. 그 돈을 주긴 줬는데 최순실한테 줬죠.
그렇죠. 근데 최순실한테 뇌물을 주는데 쉽게 말해서 특검 입장에 뇌물을 주는데 돈을 국외로 빼돌려서 페이퍼 컴퍼니에 입금해줬죠. 예. 그게 국외재산 도피입니다. 국외재산 도피. 이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예. 그 국외재산 누구 돈을 줬어? 그건 이제 삼성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준 거니까. 특경법상 횡령. 그러니까 거기 또 횡령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뇌물 공여를 시작해서 다 이게 줄줄이 엮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증까지 국회에서 예. 거짓말해서까지 되는데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이면 일단 제 최저형이 10년이에요. 오호.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죄목에 따르면 그렇죠. 죄목의 근거에 보면 그렇게 센 구형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12년이 그렇게 강한 구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특검의 논리로 이게 다 유죄가 된다면 아하. 국외재산 도피 제가 말씀드렸던 건 10년 이상이죠. 특경법상 횡령도 5년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뇌물공여는 5년이에요. 뇌물공여는 1조를 줘도 5년 이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뇌물공여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 돈 준 사람을 뭐 12년이나 구형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범죄 혐의들이 있기 특경법상의 때문에 횡령과 그다음에 국외재산 재산 구해 도피죠. 도피. 네, 그런 것 때문에 구형이 12년이 됩니다. 부정재산 은닉 및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주된 죄는 뇌물 공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뇌물 공유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예, 뇌물 공여가 만약 무죄가 되면 횡령도 사실은 회사 돈을 글로 준 거거든요. 그것도 애매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국외재산 도피도 아니, 그렇게 되면 애매해질 수가 있고요. 승마협회 그냥 지원한 거예요, 말 예,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극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아예 몰랐다 그러면 위증까지 다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중요한 거는 뇌물 공여가 있냐 또 뇌물 공여 안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예. 독대 자리에서 그게 아마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예. 최후 변론을 하면 최후 진술하면서 울먹였어요. 예. 이건 재벌들의 통상적인 전략 아닌가요? 제가 최후 변론을 당당하게 했더니 변호사가 재벌도 우는데. 아, 근데 예. 그건 전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제가 만나본 적 없어가지고 그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재판부는 심증은 굳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요? 심증은 굳어졌다. 재판부가요? 예. 뭐 판결 뭐 잘 알아서 쓰겠죠. 뭐 보름 동안. 근데 이 사건 자체 무게로 봤을 때 거기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대성 통곡한다고 재판부장 진짜 불쌍한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 무죄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울었잖아요. 울었으니까 실형할 좀 거를 짠하게. 우니까 짠한데 뭐 집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 사안은. 근데 운 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봐요. 왜냐하면 어저께 운 시점이 울 때가 얘기할 때가 뭐냐면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이게 꼭 자랑은 아닌데 역대로요. 오너 집안들에서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가 유일한 데가 삼성이에요. 현대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정몽구 회장 예. 아버지 대신 한 번 들어가. 아들 대신 한 번 들어가. 그럼 뭔가요? 우리 집안도 다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SK 뭐 다 들어가. 한화. 오직 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뭐야. 어쨌든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잘 이어온 게 본인 때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운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아니까 내가 구속돼 있는데 네. 삼성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섭섭해. 나는 뭐 계속 인간이다 구속돼 있어야 보니까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저는 약간 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후 진술이에요. 재판은 끝날 마지막에 하는 게 피고인의 최후 진술인데 예. 쓰면서도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트를 갖고 왔어요. 일부러 360원짜리 예. 구치소에 쓰는 노트. 구치소 파란 초록색 노트. 그걸 품에 딱 안고 언론 기관이 딱 보라고. 예. 그걸 딱 보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 360원짜리인 건 당신밖에 몰라. 36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걸 보여준 거 하고 마지막 최후 진술하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청탁은 안 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모든 잘못이 우리 국민을 내가 속이겠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고 저는 변호인단하고 이거 다 그러니까 얘기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내용 자체는 당연히 변호인과 의논을 하죠. 근데 그 메시지가 이걸 보셔야 돼. 누구를 향한 아니 여기 메시지인가? 세 분이 변호사니까. 저 울어라 그럽니다. 저는 울어라 그럽니다.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한번 그걸. 울어주시면 이거 혹시 모른다. 만약에 최후 진술할 때 판사들 보지랑 고개 숙이고 있어요 통상. 예. 재판장만 고개 들고 있을 때 그때 울어라는 거예요. 울면 조금 형이 2달 3달로 까질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all or nothing이에요. 유죄면은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무죄입니다. 예. 중간에 애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양형 투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울어서 뭐해요? 울면 무죄 주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너무 잘못했는데 아, 독한 사람들이야. 저 조금만 깎아주세요. 양형에서. 예. 아유 저 5년 할 거 한 3년으로 깎아주세요. 요럴 때 울어야죠.
밑도 끝도 없이 무죄해달라고 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 요 얘기는 박 변호사보다는 김태현 변호사가 좀 더 맞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또 동창 아니에요? 예, 박수 한번. 오랜만에. 저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가 최후 변론은요. 예. 재판부를 향한 건 아니에요. 누굴 향한 거예요? 그걸 언론을 향한 거죠. 언론. 대프레스용. 그렇죠. 전 그렇게 보지. 재판부용은 아니고 아하. 언론용. 예. 언론에서 이제 아니 그 다음 날 보면 신문에요. 모든 그 헤드라인이나 그게 특검이나 변호인의 주장이 아니고 예.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 얘기가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재판 유무죄 하등의 상관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언론은 그걸 받아주죠. 관심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언론용이라고 봐요 저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궁금하신 분들 혹은 격려하실 분들 혹은 우리를 꼭 함께하고 싶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2333님 조윤선 전 장관 부부도 울고 이재용 부회장도 울고 국민도 웁니다. 유유 8004님 평택의 김순준인데요. 울 동네 봉도사님 열혈 팬 3인방이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듣고 두 아줌매는 집에서 듣는데 아는 척 해주시면 대박일 텐데 김금주 윤정미 방송 정봉재 정치쇼 꼭 듣자. 김금주 윤정미 반갑다 친구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가요? 5692님 어머 우리 귀염둥이 박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반가.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그 카메라 대고 반가 한번 반가. 예, 귀염둥이 43살입니다. 예, 귀엽 한번 해봐요. 귀엽 해보세요. 귀엽. 예, 안녕하십니까. 귀엽. 안녕하십니까. 채롱. 또 성대모사 한번 들어가야 돼요. 예, 성대모사.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즈 이승엽입니다. 대통령인데도 잘 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냈다가 그거 온라인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1029님 김태현 변호사님 연기 오늘도 기대돼요. 9802님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의상 센스 굿이네요. 고맙습니다. 맨날 입던 그 옷인데. 자켓이 돼 있어요. 아 자켓.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봐요? 나는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이것도 전략이죠. 이게 지금 특검이 이거야말로 진짜 전략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이에요. 그리고 최지성은 내가 다 어렸을 때 귀하게 살아서 네, 내가 다 했고 이거를 알리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삼성에 누가 될 것 같아서 내 선에서 다 해결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전략을 쓸 거라고 예상했는데 처음부터 이 전략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보면요, 원래 이제 이런 기업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 준 거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혜택 받았는지 밝히는 거가 제일 힘든데 그 두 개는 해결이 됐어요. 최순실한테 돈 줬잖아요. 예. 돈 준 거 그리고 삼성도 빼도 박도 못해 계좌로 찍었으니까 방법 없고. 그 다음에 어쨌건 청와대에서 무언가 이 국민연금 쪽에 압박을 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는 것들은 지금 뭐 케미된 문건부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 이 두 개가 나오니까 가장 약한 연결고리.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자리에서 뭐 했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두 번째는 보험용으로. 그래 요거까지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했고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도 미래전략실과 그 두 기업이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다. 난 모른다. 이제 그게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거는 난감해질 수 있어요. 저는 특검에서 아마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만 되고 나머지 부하들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부하들이 기각된 이유는 뭐냐면 책임자가 이재용이고 부하들은 관계가 없다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건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피고인 신문에 와서 재판 막바지에 와서 다 지가 했고 이재용 부회장 뭐라도 죽은 살리기 전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됐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구속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구속은 안 되고 뒤늦게 와가지고 재판 끝날 무렵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부하들을 10년까지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 10년까지 했다는 이유가 이게 이재용은 12년이고 예. 최지성 비롯해서 10년 또 7년 이렇게 했잖아요. 예.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최지성이나 이 사람들도 아주 중형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법정 구속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법정 구속됩니다. 불구속을 10년 구형하진 않습니다. 이게요. 불구속 10년 구형은 거 처음 봤어요. 예. 제가 뭐 여기 정치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삼성과 그 변호인단의
전략이 이제까지 변론 굉장히 잘했어요. 예. 최후 변론 요지도 굉장히 잘 썼고 쟁점도 잘 잡았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단 하나 제 기준으로 실책을 뽑으라면 이 부분. 난 모르겠는데요. 아래에서 다 있는 이 부분. 이건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8월 3일 날 네. 이건 저는 실책이라고 볼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경영진이 예. 합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질책을 하듯이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거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실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랑 하늘만 10만 하지 어떻게 근데 알겠어요. 노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란 거는 결국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죠. 재판부를 설득하는 예. 건데 그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돼. 진실은 어디에든 몰라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오로지 증거로만. 오로지 증거로 판단하는 게 재판이고 진실은 모릅니다. 예. 재판부에 설득해내는 과정인데 제가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던 건 특검이 제기하고는 증거는 재판부 설득이 불가하다. 오히려 변호인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건데 예. 이 부분은 이조영 부회장이 얘기하고 최지정 실장이 얘기하고 변호인이 얘기한다고 해도 재판부 설득이 되겠느냐?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이제 어떤 부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윤선한테 배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조윤선 장관하고는 케이스가 달라요. 예. 조윤선 장관은 위에 김기춘 실장이라는 헤드가 있고 예. 밑에 신동철 비서관 실무 책임자가 있고 두 사람이 직거래하고 조윤선 전 수석은 좀 빠져 있었다는 건 사실 정치권은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느낌이 전체 예. 사진 보고 그런 느낌 와요. 예,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나 진짜 수석인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좀 먹힐 수는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먹혀요.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판 제가 봤을 때는 최지성 실장이나 이주영 부장 다 무죄든지 다 유죄예요. 다 무죄지 다 유죄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하는 논리는 뭐였냐면 노리는 건 최악의 경우에 삼성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주영 부회장 몰랐어 무죄. 최지성 실장 유죄. 당신 대장이야. 이거를 하려는 게 최후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진 재판부는 않을 그 거라는 정도로 거죠. 올 유죄든지 올 무죄든지지 그렇게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전략 괜히- 미스에서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죄가 유죄 바뀌는 건 아닌데 네. 올 유죄든 이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을 노린 건 막판에 그 최고에 몰렸을 때 부회장이라도 건지자. 이주영 부회장도 무죄를 만들자라는 건데 안 먹힐 거라는 머리 거죠. 숨기기로 가자 그냥. 다 유죄든지 다 무죄든지지. 아, 그럼 삼성이 네. 마지막에 좀 몰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몰렸다기보다 마지막 이제 최후의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상관없는 얘기죠. 정태수 한보 회장이요. 휠체어 끌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정태수 한보 회장. 정태수 회장이 예. 입성이 별명이 자물통이잖아요. 예. 그럼 항상 이렇게 막 휠체어 끌고 여기 마스크하고 나와가지고 네. 그 안에 잘못해서 그렇게 잠겨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해요. 손이 필요하냐면 딱 할 때 밑에 이제 실무 책임자들아 예. 증언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머슴이 어찌하냐고. 머슴만 어떻게 믿어? 내 말이 답이지. 근데 여기는 밑에가 다 알고 위는 모른다는데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삼성 유일한 실수했다. 전략 미스가 이거라고 봐요. 저는. 전략 미스다.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25일 날 선거예요. 네. 그날이 14시 30분입니다. 예? 14시 30분. 14시 30분. 2시 반. 2시, 예, 2시 반.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네, 네. 떨립니다. 예. 예. 왜 금요일 날 잡은 줄 아세요? 아, 그게 까집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일요일 늦게입니다. 구속기간 27일이 말려요.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렇죠. 토일은 할 수 그 없으니까 얘기를 사람들이 왜 금요일 날 했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점에 선고를 하겠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볼 걸 다 보겠다는 거고. 근데 그럼 혹시 그날 생중계를 해주죠. 생중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나요? 결정은 안 되는데요. 생중계하고. 거의 생중계 재판부에서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정하는데 아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하려고 대법원이 바꾼 건데 그거 안 하면 왜 해야 됩니까? 예. 오야답니까? 아, 안 되죠. 예. 예. 그 다음날 다다음날 맥그리거 시합이 있는데. 아, 메이웨더와 셰이키. 그 어느 게 더 관심이 있을까?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무죄가 관심이 있을까? 맥그리거하고 메이웨더 게임이 더 전체 관심이 있을까? 국민에서는 앞쪽.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세계인들은 그렇죠. 뒤쪽. 뒤쪽이죠. 세계로 보면.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all or nothing 상황이거든요. 중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야, 경상도 사람이 영어하는 거 처음 봤다. once again. 예, 유죄 아니면 무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그때 그 느낌이 될 것 같아요.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야, 바로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봤는데. 그러니까 선고 내용은 피고인 이재용은 무죄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한든지 아니면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게 나올 게 10년 뭐 18년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된다 그러면 무죄 아니면 징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김진동 부장의 입모습이 생중계가 될 때 시청률은 이제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척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죄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 아니면 유죄라고 하는 건 여기 원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알면 뭐 제가 뭐 판사하게요. 이건 뭐 그냥 다들 추측을 해보면 변호사들이니까 네. 율사들이니까. 김태현 변호사랑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물 사건에 제일 힘든 건 돈을 진짜 받았는지 이게 뭐 사람들 보는데 CCTV인데서 돈 안 주잖아요. 예. 실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밝히는 게 진짜 힘든데 이거는 이미 드러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건 청와대 정부로부터 이 합병 관련해서 좀 우호적이고 호로로거리지 마요. 그러니까 좀 후루룩거리지 말아요. 얘기할 때 꼭 호로로거려요. 김 빼려고요. 그래서 어쨌건 청와대에서 도움이 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예. 그건 캐비넷 문건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돈은 줬어. 예. 그리고 도와줬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추론해서 여기서 대가가 부탁한 있었다? 것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변수가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 이 둘이 한 지갑인지 요것만 입증이 되면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동 집 문제나 예. 여러 가지 그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2953님 법위와 삼성이 아니길 이순열님 휴가 다녀와서 봉주쇼 듣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려니 힘 빠진데 정치쇼가 웃음을 주는군요. 아싸 가오리 진매님 저 오늘 봉도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고릴라 앱 깔았어요. 반가워요. 홍홍. 8246님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심야 방송하고 오늘 새벽 방송 언제 오시나요? 덕분에 다 챙겨보고 듣느라 피곤해요. 좀 쉬세요. 유유.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유죄냐 무죄냐?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변호사가 전문 패널로 여기 앉아 계세요. 유죄입니다. 저는. 왜 유죄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게 캐비넷입니다. 캐비넷 문건이 이게 삼성을 지원한다는 문건, 메모 문건이고 그거를 와가 진정성립이 인정됐거든요. 예. 앞에 것들은 조금 애매했어요. 그게 방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문건이 채택된 바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그 증거 자료로 불인정할 것이다. 아니, 간접 증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때 정황 증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청탁이 있었을 거고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결정적 증거로 아마 이 문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죄가 되고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계속 무죄예요? 저도 그래요. 아까 마지막 하나 찜찜한 게 있었다. 그 부분은 이제 방송 이제 우리 광고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사실 여론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사람이니까. 교과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법과 증거로만 판단하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나고 전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아마 항소심 가서 무죄로 정리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니 저는 1심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로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결국 무죄로 끝날 거다. 결국 무죄로 끝날 거다. 뭐 1심에서는 뭐 유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큰 게이트 사건 대부분 그래왔듯이. 전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국외재산 도피는요. 이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외재산 도피는 내가 법을 위반해서 탈세 이런 걸 통해서 내 재산 밖으로 빼는 거 잡는 거거든요. 독일로 간 돈은 겉으로는 클리어하게 갔어요. 속으로는 뇌물일지언정. 그리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산 뺀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 준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국외재산 도피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날라가는 거고. 그거만 무죄고 다 유죄죠. 이미 날라가 안 되는 거 그냥 껴놓은 거고 박영수 특검이 결국 뇌물 공여인데. 횡령은? 그 뇌물 공여가 대면 횡령이죠. 패키지. 왜냐면 회사 돈 빼서 준 거니까. 패키지니까. 동전의 양면. 결국 뇌물 경우인데 심증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판결을 쓰기 위한 정확한 물증이 있냐라고 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에 관해서 이제 아까 박지원 변호사 캐비넷 문건 말씀하셨는데 캐비넷 문건의 내용은요. 청와대에서 의뢰인이 검토하는 시중에 담겨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청와대가 이거 예입니다. 예. 야, 김정은이 핵무기를 쏘니까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보자. A 행정가 당신은 북미 평화협정 시나리오 써봐. 당신의 선제 타격 써봐. 씁니다. 그걸 예. 민정실에서 왜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씁니다. 그럼 전쟁에 관한 시나리오 썼다고 전쟁하겠다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민정수로서의 민정이라는 거는요. 시중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법적인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어요. 민정수석실은. 그거를 집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그 검토가 문건 나온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영상 부장이 얘기하기를 아니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길래 써버려서 나는 시중에 있는 언론 기사랑 그거 해서 내가 썼는데? 마지막 또 그랬잖아요. 그거라고.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정확한 워딩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어디까지 됐는지 나는 모른다가 제가 기억하는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리고 거기 문건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이런 거 부탁하니까 우리가 해주고 뭘 얻읍시다가 아니라 삼성이 가려운 데가 어디지?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긁어주고 뭔가를 얻어내 이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적인 어떤 검토의 문건이 그걸 가지고 나는 대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건 정책조정실이나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돼요.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경제정책실에서 했다 그러면 별말 없죠. 할 수 있죠. 근데 삼성하고 왜 민정실에서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대해서 했다는 거는 결국은 최순실 민정 대통령 다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너무 옹호하니까 아니야, 이상한데. 오고가 아니고. 예. 주식 반대로 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좀 프랜차이즈 갑질이 많잖아요. 경제수석 소관이죠. 예. 시중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민정수석실에서 야 이거 시중 여론 안 좋으니까 이거 검토해봐.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 검토상을 썼다. 그럼 예.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얘기가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한 줄로 요약할게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거기서 거기서 청와대에서 어쨌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압박하라고 해서 직권남용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을 압박한 정황은 나왔잖아요. 예. 그 돈이 간 것도 나왔잖아요. 최순실 예. 돈이 간 것도. 그러면 돈이 가고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가운데 청탁이 있었겠지가 일단 특검에 놓은 건데 그래서 안종범 수첩이 스모킹 거에 될 거라고 했으나 그게 정황 자료로만 네, 정황 채택이 자료만 됐고. 쓰였다는 게 예.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이 나머지 간접 증거들을 붙이면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직접 증거랑 동일한 효력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에게 이거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뭐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유죄가 나왔던 것만 봐도 청와대에서 삼성합병을 도와줬다까지는 인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범위를 좁힙니다. 이거 1심. 얘기하면 안 돼요? 8년 1심. 8년. 유죄. 부하들 1심. 5년. 1심입니다. 1심. 1심은 유죄예요. 1심. 1심? 예. 저는 한 번 무죄 끝까지 무죄. 저는 형까지 얘기하겠습니다. 8년. 이재용 8년, 부하들 5년, 쫄병 제일 부하는 3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얘기할 기회가. 그 안에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만요. 예. 문영표 보건 장관의 거는 예. 문영표 보건 일어서서 장관이 얘기하면 안 돼요? 누워서 얘기해야 홍한성 위원장이 그 밑에 의결권 위원회한테 야 이거를 해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지. 예. 그 판결문 어디에 들어가도 청와대 오더를 받던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문에 뭐 나 이거 뇌물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랑 상관없다. 그것 빼고 요거만 보는 거라고 한정을 지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영표 보건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으니까 이게 뇌물이다? 난 그렇게 그거 연결 안 하나만 되는데. 가지거나 이제 나머지 여러 것들을 다 조각하면 캐비넷 문건도 거기에다 조각에 합쳐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치는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901님 3변시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는 어디로 유배 보냈나요? 양 언니는요. 모의고사 갔습니다. 화요일날 예. 언니 뉴스로 갔습니다. 언님은 글로 가야죠. 언니 뉴스로. 그럼요. 언니인데. 좋아해요. 그 최민희 의원하고 또 고란 기자하고 해갖고 고란사의 종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 네. 전문 분야. 예, 제가 이제 군 법무관 박찬주. 출신입니다. 예. 같은 박 씨예요? 예, 박찬주 대장하고도 대령 때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대령 때 아니면 저는 대비 법무참모를 했었고요. 예. 박찬주 대장이 대령 때 저희 사단에서 여단장, 연대장급이죠. 연대장급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는 대장이고 부인이 여단장이 됐잖아요. 예, 근데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뭐 여단장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박찬주 대장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군 전체 문제죠. 군 전체의 문제. 공감병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예. 특히 3호라 그러는데 우리 표현을 군대의 3호가
자기 남편이 대장이면 부인도 대장이고, 예. 예. 자기가 사단장이면 남편이 사단장이면 자기도 사단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뭐 김치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예. 가야 되냐고 묻길래 가지 말라고. 아니 몇 년 전에 그 송승헌 주연의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네, 나와요. 맞습니다. 예. 그 남편 계급대로 딱 일렬로 서 있었고 누가 모르고 어리버리했으니까 김치 안 단 거. 그리고 호칭도 그렇게 부르더만요. 맞아요. 그대로 부인들도 호칭을 똑같이 예, 부르더라고. 인사참모 이래 불러요. 인사참모. 그럼 예. 저는 법무참모니까 저희 아내도 법무참모인 거예요. 예. 근데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 없어요. 그 남편 계급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좀 요상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군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는데 그 간행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 글쎄요, 지금 이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군 병역 문화의 개선, 사법제도 개혁, 군 제가- 인권 감시관 그 공약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제가 근무할 때가 이제 제가 인권과외 같은 데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던 부분이거든요. 이참에 사실 예.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조금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좀 밝힌다면 인권 자체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고 군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잘 해결되고 잘 처리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군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군 검찰이 조사를 하나요? 군검찰이 지금 어제 조사를 했죠. 예. 그리고 전역을 안 시켰잖아요. 전역을 원래- 시키게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받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역을 하고 일반 검찰에 조사를 받아서 집행유예에서 형 나오면 연금 반으로 깎입니다. 그건 똑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군부대 내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군검찰에서 일반 검찰로 넘기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들이 나오니까 전역시키지 마.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군검찰에 가서 장시간 이제 박찬주 예. 그 대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부인도 의혹들은 조사를 받았죠? 부인은 그 전날 이제 참고인 신분도 받았죠. 근데 왜 부인은 참고인이야? 부인이 뭐 전으로 때렸다며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인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검찰에 일단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일반 검찰로 부인은 갈 가능성이 많고 예. 이제 박찬주 대장은 이제 군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할 텐데 이제 일각에서 또 걱정은 이거죠. 별 4개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넘버 3. 넘버 3라 징계위원회도 못 열리잖아요. 예.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 위에 상급자 3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급자 2밖에 없어 징계도 못하는 정도의 징계위원회는 사람을 못 열리지. 군검찰 제일 높은 사람이 대령쯤 되죠. 우리 검찰단장이 대령입니다. 그죠? 육사 출신. 대령이 포스타를 조사를 한다. 제대로 할 수 해요, 있을까?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거 제가 그런- 변명을 좀 이제 그런 할게요. 아니 그런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검찰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조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민간에 가버리면 민간 입장에서는 편하게 조사합니다. 근데 군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의 부담이 돼요. 예. 대령이고 육군 대령이고 한참 후배예요. 육군사관학교 50기인가 제가 알고 우리 예.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 그러면 압박이 봐주는 거 아니냐 선배라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 검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 현재. 뻔하지만 왜냐하면 관심. 여론에 부담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중앙이나 딴 데 배당이 됐다. 누가 하는지 모르거든요. 법대로만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드러난 거는 박찬주 대장의 혐의 사실은 좀 애매한 게 많거든요. 법대로 할 때는 오히려 군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조치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민간 검찰은 들어가지 못한다면서요. 압수수색을 지금 아마 당장 앞으로 할 것 같은데요. 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우리 민정수석실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랑 유사한 논리입니다. 국가가 다 군사시설 보고 이게 공간이. 근데 군 공간이 검찰은 들어갈 수 있겠다. 군 검찰은 군복 딱 입고 딱 들어가면 되죠. 영장 받아가지고 군 판사한테 예. 딱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군 검찰이 하는 게 전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군검찰이 왜 아직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안 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의혹만 제기하는 곧 것도 할 죄송한데 겁니다. 압수할 게 뭐가 있어요, 곧 할 이게?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얘기 나온 거 뭐 냉장고 문제도 있고요. 예. 냉장고 9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 검찰에서 뭐 일각에서는 왜 또 긴급 체포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박창주 대장이 혐의가 지금 사실 명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좀 뭐 진술이 나온 것들이 뭐 지금 뭐 떡국 띄어내게 했다는 것부터 뭐 여러 개가 전치기, 있는데 예. 남편은 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편 모른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박창주 사령관, 박창주 대장의 혐의가 지금 딱 떨어지게 명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모든 갑질이 그래요. 판결문에 전을 던졌고 떡국을 띄어내게 했으니까 너는 징역 1년 쓰기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너는 뭐 네 부모는 어쩌고 저쩌고 욕을 했으니까 징역 1년 이렇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갑질 사건들 같은 거 보면 다 이제 불구속하고 벌금형가 끝나요. 근데 이건 자체 특수한 사건인 거죠. 군이라는 그렇죠. 특수 조직 내에서. 그럼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검찰이 맡은 건데. 완전히 이제 밀폐된 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 위력을 가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사실 군인의 어떤 특수성과 이 지휘 계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저는 박창주 맞죠? 박찬주 대장은 네. 전 잡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아하. 결국 이것에 대한 최저 의사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지금 뭐 좀 언당한 얘기지만 어제 이제 장군 인사가 있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 중심의 군을 좀 개혁하자고 하는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박찬주 대장은요, 제가 뭐 언론을 보다도 뭐 독사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독사파. 예.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이다. 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승진을 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전 정권 라인이다. 굳이 무리해서 비유하자면 현 정부의 시각으로 봤을 땐 적폐 세력을 볼 수도 있는 것. 이 사건과 별개로. 예. 어차피 날아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빌미라고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강도 높은 군 개혁의 어떤 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강하게 수사해서 뭐가 나오면 정말 구속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주길 바랄 텐데 예. 그걸 국방부도 알고 있고 송영무 장관도 알고 있고 군 검찰 단장도 알고 있고 수사관도 알고 있을 텐데 예.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봐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중앙지검 가는 것보다 군 검찰 봤을 때 더 속되면 우리 표나 빡시게 조사할 거라고 예. 보고 네. 그런데 뭐요? 그런데 이 논리가 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반대파 논리에서 보면 반대파 누구요? 아니 반대파? 예를 들어 이걸 군의 네. 전 정권 라인이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다? 아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야 이걸 너무 정치 논리로 접근한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하도 갑질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폭발을 하고 있지만 예. 법은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정치 논리기 때문에 없는 죄를 예. 만들어내서 전 던진 거를 전이 아니라 돌 던진 거로 바꾸고 없는 죄를 무죄를 유죄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봤을 때 군 검찰에 봤을 때 뻔하지 니네끼리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할 오히려 것이다. 군에서 하는 것이 더 강하고 예.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군 검찰에서 야, 정말 우리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예. 다른 사안이랑 틀리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요. 정말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없는 거라는 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갑질은 이때 위법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죽도록 할 거야 아마. 국민들 감정은 그냥 머리 끝까지 해서 폭발을 하는데 분명 갑질이야. 그렇죠. 그런데 위법한 요인은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근데 우리 좀 사회에서 전으로 때리면요. 폭행해요. 뜨거운 자로 김치로 때리면 때려도 특수폭행, 폭행이고요. 특수폭행. 정확하게 말하면 빈대떡이래요. 전이 아니고. 빈대떡이래요? 빈대떡도 두껍잖아요. 전보다. 그래요? 아, 생선 좀 요만한 빈대떡 요만하니까. 그럼 빈대 휘초로 때렸네. 전 뭐 육전 이런 거 요만한데 빈대떡. 저는 하여튼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오랜만에 의견 일치하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한번. 예, 박수. 예. 이 양반들 군 검찰을 좀 믿고 일단은 조사 결과가 좀 날 때까지는 예. 우리 언론도 막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언론 우리 지금 정치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치소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 너무 놀랐어. 정치소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이 너무 좀 이걸 좀 차분하게 근데 보면서 왜 그러냐면 군대 보낸 부모들 심정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건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화가 납니다. 예.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통 같으면 언론이 호들갑 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설사 과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세명 변호사인데 예. 법률가들이 방송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국민의 감정과 사법의 현실. 헌법 위에 감정법 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괴리가 있을 때 그걸로 국민들의 설득을 하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닌데 예, 만약에 군검찰 죽으라고 했는데 안 없어. 나왔어. 그럼 국민이 야 저만 해도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이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고 예.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고
삼성 뇌물 사건에서 저는 그런 사건. 법의 만약 무죄가 나오면 법의 현실과 국민의 감정 사이에서 괴리. 괴리가 있잖아요. 네. 그 괴리를 좁혀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라고?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무죄를 충분히 쓸 수 있죠. 판사 입장은 판사 충분히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거죠. 증거 모자란다면. 예. 근데 국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간극은 정치소에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요. 제 주장대로 25일날 무죄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왜 무죄인지 제 얘기가 왜 맞아 설명을 하겠죠. 저는 욕을 엄청 먹을 겁니다. 진짜로 국민 감정은 막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 힘들다는 않다. 거지. 알겠습니다. 유소희님.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소희님, 우리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군대 당연히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군대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안심하고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나. 이런 감정이 주종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0983님 우리 남편 군대 이야기할 때 지겨운데 이제 안아줍니다. 너무나 불쌍한 것. 눈물 찡하네. 2533님 김태현 변호사님 저도 이름이 김태현이요. 이 세상 모든 훌륭하십니다. 김태현 그리고 정치쇼 화이팅. 이 양반들이 느닷없이 김태현이요. 애들 보면 지금 군대쇼래.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전문가 박 변호사님. 네네. 이거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어디에다 호소하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군 인권 감시관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 잘못도 큽니다. 저도 군 법무관직 하면서 예. 그걸 좀 목적으로 사실 법무관 수행을 했었는데 자기 반성하지 말고요. 예. 반성 충분히 앞으로 했어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정말 인권 감수상 이런 것들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뭐 법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자꾸 어떻게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법도 만들어야 되고. 안을 줘야죠. 안을. 인권 담당하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요. 예. 막 이런 것들이 일벌백계 해가지고 처벌을 강화해버리면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박찬주 대장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할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이번 참에 좀 개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하면 항상 이제 군사 기밀하고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못 들여다 보잖아요. 항상 그랬죠. 옛날에 윤일병 사고 터지고 뭐 안에서 관심사병 문제 터지고 하면 외부에 어느 정도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하고도 다 까먹고 잊어먹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제외하고 이렇게 사실 공관병들의 실태 이게 군사 기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외부 감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군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안 받아들여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군대도 개혁을 한다고 하니 군사 기밀을 제외한 나머지 병들의 운영 실태, 그리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외부의 어쨌건 도움이나 외부의 감시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제는 많고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방송 시간 좀 늘려줘야 돼요. 한 6시간으로. 안 나갈게요. 오늘 11시 반에 끝나고 우리. 그래요? 다음 방송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 한 5시간 하락해도 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중요해요. 난 지금 존경의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출연료로. 아니 뻔히 어차피 더 주겠죠 뭐. 곱하기 5 주겠죠. 곱하기 5. 3명이서 또 밥 먹으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자, 이거 댓글인 줄 알고 읽을 뻔했어. 봉도사님 정리해 주시고 슬슬 다음 이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이게 작가분들이 쓴 건데 나 댓글인 줄 알고 읽을 뻔했어. 읽었네? 자,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처음이죠. 정부에서 예. 공식 사과를 했던 건 처음이고요. 이게 일단 시각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시각이나 그래도 현 정부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이제 대략의 느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전 정부에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 사과를 하면서 어쨌건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정부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접수자가 5,600명이고 사망자가 1,216명이었습니다. 2011년에 지금 난데없이 알 수 없는 폐질환 사망사고가 속출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했다가 보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 PHMG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신현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받았죠. 지금 이제 그 재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형사 재판 1심에서 7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1년 깎였네요. 네, 1년 깎였죠. 그리고 이제 존리 그 회장은 그냥 1심, 2심 다 무죄로 이제 풀려난 상황이고요. 거기는 관련성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일단 이 처벌은 처벌대로 가지만 중요한 게 피해 구제잖아요. 피해 구제, 손해배상. 네, 피해 구제인데 이제 관련 이제 특별법을 만들긴 했어요. 만들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사건만 딱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고 전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등급에서 3, 4등급이 이제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어요. 무슨 근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 피해가 인정되고 뭐 사망 결과나 이제 중하계에서 1, 2등급까지는 다 이제 배상이 되는데 조금 경미한 피해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데 제조업체에서 돈을 받아다가 대신 이제 보상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기금이 1,250억 정도가 거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3, 4등급의 피해자들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피해 구제에 최선을 좀 다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건 지금 6년 경과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사건 이렇게 확장되진 않았지만 햄버거병이 있잖아요. 또. 예. 근데 아직 햄버거병은 역학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래서. 이건 언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봐야죠. 그건 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것도 이렇게 확대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방송 나가니까 피해자들이 막 속속 연락이 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부분이니까 예. 좀 기다려 보시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서 대한민국의 현역 정치인 대통령부터 초선 의원까지 중에서 국민의 감정을 보돋아주는 능력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탑이다. 1위. 좋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데서 보면 피해자들한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선을 걷어요. 하지만 와서 피해자를 안아줬다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본인 상관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와서 어쨌든 사과를 하고 안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정치 행위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국민의 감정을 보도하는 데는 저는 최고의 고수의 수준에 있다고 이제 아주 긍정적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넘어와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건 사실 국가 입장에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정되게 되면 국가가 그것을 미리 체크해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또 점. 하나의 판례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선례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혹시 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배상을 해주는 거죠. 우리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그게 제도의 정의고. 확립. 그래서 결국 이제 법의 개정에 얘기가 되는데 하나 다행스러운 건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야당 시절에 가습기 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알기로 우원식 의원이 당시 했을 거예요. 했었죠.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문제를.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법 개정을 시도를 하면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고 뭐 바른정당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지금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5.18 광주. 너무 좋아. 눈물 납니다. 예.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그때 끌어안아 줬잖아요. 예. 이제껏 깜짝이야. 대통령 끌어안아 준 대통령 없어요. 뭐요? 뭘 안아줘요? 끌어안아 줬잖아요. 끌어안아줬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진짜 진심이 보여지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쇼라고 설사할지라도 한 사람 쇼 했던 사람 아니 어디 할지라도 있습니까? 그 이제.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네. 손잡아 주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제 장면은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고 모처럼 두 번째 동의하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니 두 번째 동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겼죠, 그 지금. 정치적 감사합니다. 행동을 하면 예. 그 따라가는 법률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당에서 비슷하게 맞춰서 이 사건에 한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도입하는 게 맞다. 또 시효 같은 것도 늘려주고 전 맞다 세 분 생각합니다. 변호사분들이요 제한민국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걸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법원에 사실 조금 국회의원이 해야죠. 부탁을 드릴 건 안을 내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입법에 힘들다고 하면 사법부에서 위자료라도 좀 그러니까 상향해 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인색해요 위자료. 자, 박성재님 살균제 피해자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피해자분들과 그분들을 위로해주는 대통령님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노현아님, 정봉재 정치쇼 다 다루는 내용은 너무 심각한데 너무 웃겨요. 홍홍홍. 자, 저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서 오세요.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똑똑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바빠서 뉴스도 못 보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뉴스를 해설해 줄 수 있는 시간 없을까 할 때 달려오시는 분 바로 이분이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를 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는지 아시죠? 네, 북한. 제재. 네. 아하. 요새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나라 걱정에. 그러면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뭐 뻔하잖아요. 무슨 예. 말 나오는지.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의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우리는 괌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 포위 사격을 단행하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지금 성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또 이 소리 듣고선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또 지금.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그 남북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preventive란 말이에요. 이게. 네, 예방 전쟁이라 그러죠. 미국의 군사 작전 뭐라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뭐라 그래요? 어택이라 그래요?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도 어택이라고 하고요. 하죠. 서지컬 어택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데 이게 선제 타격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제 타격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건데 네. 선제 타격은 미국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징후가 분명해졌을 경우에 징후가 있을 있느냐 경우에. 하고요. 근데 여기는 데인저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렇죠. 위험이 발견됐을 때 근데 그 위험은 남한을 향한 건지 미국을 향한 건지 네. 또 다른 국을 향한 건지 일본을 향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전쟁은 국제법성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에 대해서 이게 성명전 말로 지금 하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고조되고 있어요.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할 것 같아서 도대체 북한의 의중이 뭐냐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예.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월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어요. 그게 ARF라고 하는 예. 건데. 이게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거든요. 어허. 유엔을 빼고서는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어디에 나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딱 요거 하나예요. ARF. 북한 외교상이.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북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리용호라는 사람이 리용호.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기억나죠. 김계관, 리용호. 리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김계관이 전설이었죠. 예,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북한의 외교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려면요. 우리는 장관이 그동안에 20명 정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강석주, 김계관, 리근, 리용호, 최근에는 이제 여자까지 동원돼서 이제 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 동원이 돼 있는데 이 라인업이 바뀌질 않아요. 북한이. 우리 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정원에서 네. 대북구 작업하는 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바뀌죠. 네. 근데 북은 대남 사업하는 사람이 네. 30년, 40년이 돼도 그대로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고. 그럼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북한은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이제 저 세습을 지금 3대째 하고 있으니까 뭐 할 얘기는 없는 건데.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북한과의 첫 조우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만나면은 악수를 청해야 되는 건지 웃어야 되는 건지 이걸 쏴붙여야 되는 건지 그 작전 다 짜고 갔거든요. 딱 3분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RF라는 게 뭐고 이 ARF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제 성과는 뭐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궁금하신 분들 불안에 떨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94님 정봉재 정치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즐겨 들으니 우리 남편도 팬이 되었답니다. 허순영님
로그인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봐요. 정치쇼 오늘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5883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원일이 기자님 나오시네요. 말씀드리니까 속이 시원하게 뻥 하고 뚫리네요. 감사합니다. 가시죠. ARF. 자, ARF는 94년도에 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아세안이라고 아시죠? 아세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세안 국가가 이제 10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게 10개국인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기타 등등 쭉 해서 10개국이 있어요. 예, 아세안 10개국. 예. 여기에 이제 미, 일, 중, 러, 한국, 호주, 캐나다까지 해서 이제 환태평양 다 모여보자 해서 10개국이 들어왔고 아하. 조금 못 사는 나라,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27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커요. 아시아는 다 들어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들어와 있죠? 미국이 들어왔어요. 오호. 중요한 거는 뭐 스리랑카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 일, 중, 러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일 중러가 들어와 있고 남북한이 동시 가입돼 있다. 러시아도 들어와 있죠. 육자회담국 다 들어와 있네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 요 환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당연히 20년째 북한 핵이 이제 주요 이슈예요. 매번 의장 성명에 나오는데 북한 핵 개발 중단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북한이 20년 동안. 그거를 견뎌내고 이걸 해왔잖아요. 개발을 예. 또 완성했잖아요. 예. 자, 올해는 의장 설명이 자, 미사일 쏘지 마라. 이걸로 또 의장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북한 발끈했겠죠. 뭐 왕따 당했죠. 왕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막 다자 회의도 하고 막 그 개별 회담도 하고 27개 나라 외교장관이 모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그럼 여기서 수많은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하고는 단 한 나라도 회담을 하질 않았어요. 예.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도 좀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이 성명서 하나 달랑 내고서는 그냥 확 가버렸어요.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과 대륙간 탄도 로켓 보유국으로서 인정해라.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런 성명서 하나 딸랑 내고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따가 된 거네요? 왕따 됐죠. 당연히 이제 의장 성명 나오고 이제 규탄은 했는데 문제는 ARF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유엔과 달리. 포럼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그냥 말 그대로 예. 의장 성명 아시안 내고. 리저널 포럼. 예. 체면을 중시하고 국가적 위신을 중시를 한다면 이게 제재 수단이 되는데 예. 북한은 이미 그걸 포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갈 길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ARF에서 북한이 쟤들은 갈 길 가겠구나라는 의사를 확인한 거 이외에는 성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외교 테이블 어쨌든 여기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이 성명서를 내는데 의장 성명이라서 바로 안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바로 나왔단 바로 말이에요. 나왔어요. 네. 며칠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캄보디아가 강력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북한과 오래 수교국. 그렇죠. 그런데 나왔다? 네. 그만큼 북한의 ICBM이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문제점을 안고 느끼고 싫다는 있다.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 무장을 하고 예. 오늘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걸 따르면은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고요.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있어요.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전 세계 5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예.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빼고 영국 이래서 예. 책임 있는 역할을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5개 나라만 자기들끼리만 딱 인정하는 거고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인도도 들어가죠. 인도도 있어요. 파키스탄,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갖고는 핵을 있는데. 보유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까지 되는 나라. 하는데 그렇다고 같이 껴주지는 않는 거죠. 북한은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액팅으로 지금. 놓줘라? 놓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군축 협상에 들어가서 1대1로 미국과 마주 앉아서 지금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이 싫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국민 감정적으로 미국 본토 안에 총알이 한 발이라도 날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성명에 세상에 괌에다가 지금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지금 물론 말이지만 이게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쐈잖아요. 날아갔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나 이쪽 언론의 반응을 쭉 보면 미국은 북한하고의 전쟁이 불가피하는 쪽으로 점점 한 발 반발 국민 감정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56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단어는 딱 두 마리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얘기만을 한 거예요. 전쟁 불가. 어. 그게 이제 딱 한마디였고 예. 트럼프는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대화했냐? 야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 당신 그럼 북한하고 대화해봤어? 우리 못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상대를 안 해요 지금. 북한은 오로지 미국만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지 사장 빠지고 실제 사장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계속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핵잠수함 이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거란 말이죠. 핵에는 핵으로 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이대로 있을 수는 현재는 없잖아요. 전략적 비대칭 관계이지만 그렇죠. 전략적 대칭 관계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또 무장한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 그럼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하는 어디든지 할수 있는. 돈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이 핵 무장 쪽으로 흘러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워낙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ARF 반대하는 거죠. 의장소명에서 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지하라. 네. 아무리 뭐 우호적인 나라에 있어서도 전부 다 반대는 하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뭐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나는 갈 길 간다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미국은 북한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도 개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은 북이 60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네. 당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 액팅 뉴클리어 스테이트. 네. 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조였어요. 근데 거기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외교 당국자의 군사 당국자의 익명의 말을 빌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국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북한에 그래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자꾸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자꾸 없다. 축소해요. 쟤들이 그렇게 쏘기는 했지만 저게 직각으로 쏜 거고 저게 정상 발사하면 저게 그렇게 뭐 명중률도 낮아지고 쟤들은 별거 아니야. 아직은 예. 별거 아니야. 라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꾸 지금 이걸 축소하고 있고. ICBM도 ICBM급 아니고 중량거리 예, 미사일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쟤들 60개나 갖고 있어.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화하겠다 쪽보다는 이거 한번 엎을 수 있다라는 지금 반대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좀 보수적인 논조인가요? 아니, 그렇죠. 사실상 네, 뉴욕타임즈가 조금 진보적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중국은 저평가하고 미국은 고평가예요. 고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잘해야 돼. 우리는 뭐를 얻어내야 되냐면 이럴 때 핵잠수함 추진 같은 거 미국한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그거 해달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트럼프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사일 협정 개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그게 궁금한 문제죠. 건데. 아니 핵잠수함이 들어오든 무슨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든 미사일 협정 개정하든 네. 이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해 가서는 안 된다. 네. 군사적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 이런 강렬한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 됐든 예방 타격이 됐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저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당국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것입니다. 지금 남한 내에
미군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줄 잡아서. 또 늘었네. 네.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편차는 그것 좀 때문에 있지만 뺄 수가 없어요. 이들을 빼야 됩니다. 이분들을 빼는 순간 완전 시그널이 네. 알려주고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려면 미 항모 전단이 최소 2개가 와야 돼요. 서해안에 하나, 동해안에 하나. 1994년에 그랬었죠. 네네. 그럼 2개가 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일 갑자기 기습 타격을 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면전이라는 게. 북한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도 쏜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괌에 쏜다. 네, 괌에 쏘는 건 쉽다. 괌에다 쏠 수는 있지만 예. 쏘는 순간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면전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 문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끌려갈 수는 없어요. 계속. 트럼프가 오늘 선언한 게 일종의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Fire and Fury.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엄포로 봐야 되는 건데. 이 양반들 뭐 말로 전쟁하나 그냥 계속 에스컬레이팅 하고 네. 있어 서로. 진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의 이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전쟁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에 대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뻥카를 뻥뻥뻥 날리면서 시간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ICBM 한 두세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을? 그렇죠. 그다음에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고 워싱턴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증이 안 됐기 네. 때문에 대기권 재짐 기술 이 세 가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카를 날려놓고 시간을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시간도 시간이지만 분명한 건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죠. 한국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지막 실험 한다는 겁니다. 한두세 차례. 네. 한두 차례. 네. 그것도 연내에. 8930님 북한 문제 너무 몰랐었는데 원 기자님 이야기 들으니 정리가 되네요. 지금 상황 정말 냉철히 봐야겠어요. 정수진님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바로 코앞인데 불안하긴 해요. 북한 선전물도 마당에 가끔씩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북한 도발 시 전 총 메고 나갈 거예요. 정수진님 화이팅. 보수고 진보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수영님 원 기자님 목소리 빠져듭니다. 낭낭낭낭. 자 다음 자,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라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군수내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어요. 아까 뭐 앞서서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게 1948년이거든요. 예. 48년에 창설된 군대에서 69년 만에 없던 일이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저희가요 군수내부 그러거든요. 군수내부.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딱 그 각자의 적군의 우리 한국 군대 같은 경우에 수뇌부가 딱 9명으로 규정이 돼요. 대통령 예. 빼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9명이? 모르겠는데요. 그게 국방장관하고요. 별 4단 대장 4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명으로 우린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하고 별 4 대장 8명. 사성장군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육군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 군에 육해 공군 해병대 다 합쳐서 사성장군 8명이에요? 8명이더라고요. 8명. 이게 장관급이에요. 아하. 저는 장관이 더 위인 줄 알았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격이? 장관급으로 모든 예우나 이게 동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딱 도착을 하면은 예포 쏘잖아요. 예. 대통령만 21발 쏘고요. 국방장관하고 대장들은 19발 동일하게 쏴줘요. 2발 빼요? 네, 2발 빼요. 대통령이 그래도 높으니까. 군 통수권자니까.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 합참의장이 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있고 이게 그 육군의 1, 2, 3군 사령관. 예, 1작, 2작, 3작.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그 박찬주 사령관이 그 중에 하나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또 별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8자리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 중에 8자리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와우, 육사 출신이 딸랑 3명이에요. 8명 중에 8명 중에 7명을 교체를 했는데 그 중에 육사 출신이 3명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6명 이상이었었어요. 최소 6명은 육사 자리였었어요. 육사 출신들. 8명 중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육사 중심으로 군이 편제가 돼왔는지 알 수 있겠죠. 전 간부의 70%가 육사 출신이었는데요. 그 정도에는 그 예.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자, 어제 그 육사 출신 전문가한테 들었더니 네네. 70%. 자, 어찌됐든, 69년 만에 이제 우리 군의 라인업이 바뀌었는데, 예. 해군 출신 국방장관의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지금 탄생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이 그 육사 출신 3명 중에 딱 살아남은 사람은 39기의 육군 참모총장 1명이에요. 40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40기도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죠. 예. 39기, 40기가 들어왔어요. 파격적이라고 그럴까요? 예. 37기, 38기 고향 앞으로 타! 아웃이 됐어요. 자, 근데 37기가 육사 37기가 몇 년도 생도생들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77학번이요. 7, 8학번. 아니 77학번이요. 78년도에 대학에 들어간 일반 대학. 일반 대학으로 치면 7, 8학번하고 아니요. 동급들이에요. 그 37기가 네. 77학번이고 네. 77학번이고 58년 개띠. 그거 헷갈리실 거예요. 77학번 58년 개띠.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지금 박지만 예. 회장 얘기하려다가 헷갈린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78과 58이 이게 섞인 거예요. 네, 77학번에 58년 개띠. 네, 네. 예. 자, 그때 당시에는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출세하려면 육사 간다고 했었거든요. 경쟁률이 137대 1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 거 찾아봤어요. 오. 육사 들어가는 입학 경쟁률이 137대 1을 서울 법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러니까 77학번 때 네. 박지만이 육사 들어간다 고2 때부터 중앙고 예, 예. 고2 때부터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그 기수들 37기들이 대장이 3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몇 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137대 1을 뚫고 들어갔고 그 뒤에 대장이 3명이 나왔으니까 와. 말 그대로 금맥이었죠. 금맥. 성골 중에 성골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39기, 40기로 이제 건너뛰면서 예. 이제 자 집으로 이제 갔죠. 예. 근데 이제 더 비운의 기수는 그 밑에 있는 38기들이에요. 38기 7, 8학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예. 없거든요. 근데 그 묶여서 가거든 같이. 예, 37기한테 쳐가지고 뭐 요직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맞아요. 인제 좀 빚 좀 보나 했더니 그냥 휩쓸려서 그냥들 가버리셨어요. 원래 두 기수가 같이 묶여간대요. 그래서 그 홀수로 건너뛰거나 네, 네. 짝수로 건너뛴다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의 이제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갔을 때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자, 별 4개 대장을 달잖아요. 예. 그럼 장관급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8명. 예.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대장들 월급. 연봉 한 1억이요? 아, 어떻게 아세요? 너무 정확하시네. 정확하게 알죠, 제가. 예.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예. 진짜 대단하시네. 예. 왜냐하면 저 월급 기준으로 보면 외우기가 쉬워요. 2015년 기준에서 777만 원이에요, 월급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따지면 이제 연봉 개념으로 1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공관 나오죠. 차량 나오죠. 돈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공관병들 따라붙죠. 요리병 따라붙죠. 골프병 따라붙죠. 이런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사회 기준으로 하면 한 2, 3억 좀 된대요. 그렇죠. 그게 왜 제가 알았냐면요. 네. 국회의원 차관급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지. 자,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아까워 죽겠다. 아쉬워요, 아쉬워. 자, 저는 내일 다시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